자, 이번 시간은 257페이지 정책 결정, 즉 정책 형성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교통정책, 교통이라는 정책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아까 아젠다, 정책, 의제. 의제가 정해지면 의제는 1960년대 후반에 강조했고요. 흑인폭동. 의제가 설정되면 다음 단계는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정책 결정을 하겠죠. 결정. 참고로 행정사 3일 시험 매년 나오지만 이 정책 결정 단계에서 두 문제 시험이 나왔죠. 쓰레기통 모형이 하나 나왔고 하나는 북현황과 털독의 공공선택 모형이 우리 행정사 3일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됐다. 근데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결정 단계는 중요하죠. 정책학이 세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두 문제 나오죠. 그 다음 단계는 결정,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이죠. 집행. 결정 단계는 연도는 의미했지만 1930년대 강조했고 집행은 1970년대 중반에 강조했죠. 집행 단계에서 한 문제 출제됐죠. 상향식 정책 집행이 나왔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정책 평가겠죠. 이건 이제 100%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죠. 여기서 정책 평가.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종결을 합니다. 정책 종결. 평가도 1960년대 후반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이거죠, 잡아. 아니, 정책 결정은 30년대 강조했고 집행은 70년대 강조했다는 거야. 이 갭이 좀 있잖아요. 갭이 한 40년 갭이 생겼네. 맞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왜 정책 집행은 70년대 중반에 강조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정책 집행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연구한 단계가 바로 뭐다? 집행하고 평가 단계다 이거죠. 왜냐하면 70년대부터 민주화가 되잖아요.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겠죠. 또 정책 자체가 복잡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더라. 그리고 집행 단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00 언제다? 70년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오클랜드 사업에 실패를 했을 수 있죠.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했다. 국립무료유아원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연구를 한 단계가 바로 집행하고 평가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결정 단계를 정리해요. 정책 결정 크게 두 가지죠. 이성에 의해서 결정한다. 합리모형. 감정에 의해서 한다. 점정모형. 합리모형과 점정모형. 엘리트주의하고 다원주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추론은 정책 결정의 참여자 비교하기. 둘째, 정책 결정 모형의 이론적 토대를 파악하자. 정책 결정의 개념. 정책 결정이 뭐냐? 개념. 1번만 정리해보죠. 설정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미래 대안을 작성, 선택, 결정,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5번 봅니다. 1930년대 통치 기능성을 강조했다. 정책적 이론론. 작년 우리 시험 문제 있죠. 정책적 이론론 되었으며 행정의 가치 배분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요, 1편을 잘하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통치 기능설이 정책적 이론론이었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볼 필요 없고요. 3번에서 2번, 3번 반대 표시 봐. 정형적 결정, 반대가 비정형적 결정,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적, 정형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정형적 결정. 한 말이네요. 정형적만 정리하죠. 선례, 전통, 관습 중시, 영어로 SOP를 강조하는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덕션, 우리말로 표준 운영 절차. SOP. 과거의 선례, 전통, 관습 중시한다. 그리고 결정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리자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증진시킨다.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상적인 활동, 영어로 보다 루틴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신속한 문제 해결, 통일성 확보. 셋째, 이미 투입한 경비, 썬킹 코스트, 매몰 비용을 중시한다. 본전 생각, 내가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것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 매몰 비용, 즉 이미 투입한 경비를 중시하죠.
그로사 정형적 결정이 비정형적 결정을 구축 대신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개발이 곤란하다. 정책 개발보다 그레셈 법칙.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259페이지 가서 큰 4번 정책 결정의 참여자. 재작년 행정사 시험 문제. 작년 또 행정사 시험 문제. 1번, 2번 반대 공식적 참여자 그림 그리봐 피라밋. 비공식 참여자 계란에서 공무원들은 다 공식적 참여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무원들은 다 공식 참여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비공식 참여자죠. 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진 않겠지만 국회, 대통령, 행정부처 장관, 뭐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비공식 참여자 예를 들면 정당도 있고 두 번째 이익집단, 세 번째 시민단체, 일반국민, 전문가, 언론기관, 대학 교수도 다 비공식 참여자입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60페이지 4번 문제 관료의 우월적 위치를 결정짓는 어느 때 관료들의 힘이 세질까? 첫째 엘리트론. 엘리트론에서는 관료의 힘이 세다 이거야. 두 번째 관료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고객 집단의 지지가 높을수록 전략적 지위. 5번 정책 결정 과정을 갤로웨이라는 학자는 5단계로 제기했죠. 첫째 문제인지. 이게 중요하죠. 3종 오류가 발생한다. 문제인지. 두 번째 단계는 정책 목표. 가장 규범적이고 가치 판단에 기입되는 게 바로 목표 설정. 세 번째는 자료나 정보의 수집. 네 번째는 대안의 탐색 분석. 마지막 대안의 선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종 오류는 문제의 인지 단계다.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큰 6번 합리적인 정책적 제약 요인.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 행정의 3대 변수 뭐죠? 구조적 측면, 인간적 측면, 환경적 측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자. 구조적 측면에서, 인간적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그러면 첫째, 사람,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다. 인적 요인, 즉 결정자한테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가? 첫째는 그렇죠. 제약 요인 봅시다. 과거의 경험, 독자적인 가치관, 태도만 적용한다. 즉 부하직원을 부실한다. 문제점이죠. 두 번째 이해가 부족하고 선입견, 정책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 셋째는 권위주의적, 즉흥적 결정, 또 병리적 관료 형태 같은 거, 무산일주의 같은 거. 그다음에 패 넘겨서 조직 구조에서 어떤 제약 요인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집권적 구조 나쁜 거야. 집권적 구조는 결제 집중 현상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계층제나 개선만 중시한다. 그리고 행정 참모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셋째, 조직의 번잡한 절차 같은 거. 또 문서주의, 레드테이프, 품위제, 선례 답습주의. 즉 정보의 제약이나 오류가 방해를 끼친다면 구조적 요인에 해당되죠. 환경적 요인은 첫 번째 먼저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같은 거. 이거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요인을 정리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정책 결정 요인론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세 가지 한번 생각합니다. 식물, 해바라기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3대 변수가 있죠. 햇빛, 공기, 물이 있단 말이야. 햇빛, 공기, 물이 해바라기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요게 독립 변수라면 요건 뭐가 된다? 종속 변수. 그럼 말을 바꾸면 교통 정책이 있어. 교통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있다. 그러면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고 정치적 요인이 있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은 여기에 대해서 독립 변수다, 종속 변수다, 종속 변수다. 이게. 정리해보죠. 정책 결정 요인론. 개념 1.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요인인가, 돈인가, 아니면 정치 체제의 특성인지를 밝히는 이론이다. 그리고 3번. 초기에는 정책은 환경에 보다 종속 변수로 취급됐다. 이론의 전개. 1번 그냥 이제 생태론자, 밑줄. 생태론자는 최초에 보다 환경 변수를 그랬죠. 환경 연구, 가우스. 2번, 3번 반대편이에요. 정치학자가 있고 경제학자가 있어. 정치학자는 당연히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봤겠죠. 경제학자는 당연히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봤겠죠. 정치학자 연구에서 기억맘절 1940년대 키와 로카드 키로 열어라. 키와 로카드는 참여 경쟁 모형을 제시했죠.
정치적 변수, 예를 들면 정당 간 경쟁, 투표율,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단 말이야. 그래서 키와 로카드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 아니다. 3번 경제학자 연구에서 기억 문제 페브리간트는 1950년에 발표한 The Trend of Governmen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00년 1900년 이래 미국 연방정부의 경향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주정부 예산의 규모를 좌우하는 요인이 1인당 소득, 인구 밀도 및 도시화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발견했다. 페브리간트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3번 주요 특성에서 2번, 3번 묶어서 발표해줘. 페브리간트 프레이저는 50년대 경제학자야. 1인당 소득, 인구 밀도, 도시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초기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 3번 잘 보세요. 도우슨 로빈슨의 경제적 자원 모형. 60년대 정치학자죠.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면 정치체제와 정체관계는 살아있기 때문에 양자는 뭐다? 허위관계다. 그리고 기억, 소득, 인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 결정을 결정한다. 둘째,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치적 변수는 단독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디귿, 정치체제는 환경 변수와 정책 내용 간의 매개 변수도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면 누구냐? 4번 쿤데와 매크론. 60년대 말 정치학자. 정치체제는 정책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다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자는 뭐다? 혼란관계. 주거니 받거니 혼란관계다. 후기학자들이 걔네. 그럼 결론 내립니다. 초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봤다. 후기에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봤다. 거기까지 정리했죠. 정책 결정 요인의 문제점이 뭐냐? 첫째,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사회 경제적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과대평가하도록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5절냐, 정책 집행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집행 간단히 정리합니다. 정책 집행은 어떠한 연유로 강조됐는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정책 집행과 관련한 학자를 정리해보고. 셋째,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보자. 개념만 정리합니다. 정책의 내용, 즉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결정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 그리고 2번, 언제? 1970년대 중반부터 강조됐다. 1970년대 중반부터 강조됐다. 그리고 3, 고전적 정책 집행하고 패능에서 현대적 정책 집행으로 나눠집니다.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걸 말하는 거야.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은 단지 집행만 한다. 정책적 이원론, 고전적 정책 집행. 반대, 행정이 정책도 결정하고 행정이 정책도 집행한다. 정책적 이론론, 뭐가 되지? 현대적 정책 집행. 뭐 이렇게 정리되네요. 자, 현대적 정책 집행 정리합니다. 개요에서 기억. 1973년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가 집행론을 출간하면서부터 집행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니은 밑줄 1966년에 실시한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지역 흑인 취업 프로그램이 있었다. 2,500만 달러 연방정부 지원 사업으로 3,000명의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 그러나 69년까지 2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불과를 분석하여 정책 집행에 실패한 사례를 분석했다. 한마디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책 집행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 왜 실패했을까? 기억, 과도한 참여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도한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비토, 거부점이 과다하는 거야. 두 번째는 중요한 리더가 교체되기 때문에. 넷째, 적절하지 않은 기관이 집행을 담당한 거야. F에다 좀 별표합니다. 프레스만과 일다브스키는 50개의 상호 독립적인 의사결정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각 의사결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90%인 경우 약 0. 몇 프로다? 5%라고 설명했다. 그것만 별표. 그 다음에 260호에 이제 정책 집행 방법. 작년 3회 시험 문제 필요 없어. 하향식 접근 방법.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하향식 접근. 결정자가 최고관리자,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에서 밑으로 내려보내준다 이거야. 하향식 정책 집행. 반대로 일선 관료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다면 상향식 접근. 작년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림만 그리면 하향식 접근 방법에다 피라미드 그려놓고요. 밑에 들어온다. 상향식 접근 방법 그립니다. 계란만 해놓으면 되겠죠. 계란만. 뭐 간단합니다. 이것만 이거죠. 최고 관리자, 선출직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이 정책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밑으로 내려보내주면 일선 관료가 단지 집행만 하는 거야. 하향식 정책 집행이죠. 반대로 일선 관료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위로 올려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뭐지? 상향식 정책 집행. 하향식 한번 뭐 기억만 비추고 있습니다. 하향식 집행. 하향식 집행에서 최고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강조하며 이게 선출직 공무원 최고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강조하며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집행을 목표 달성의 단순한 수단적 행위로 본다. 거기까지만. 반대로 상향식 접근 방법은 밑에서 위로 후방향 접근 그랬죠. 기억만 밑줄. 정책 과정의 상층부가 아닌 일선 관료 조직에 출발한다. 고위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정책을 필요로 하는 최하층부 집행과정의 구체적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행태를 기초로 하여 목표가 설정되는데 그 내용은 조직의 활동 및 산출로 구성된다. 이어서 집행구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집행 담당기관의 능력이나 소유자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그래서 상향식 접근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을 무시하기가 쉽다 이거야. 거기까지만 정리하고요.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 내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범인의 정책 집행 똑같고 260페이지 3번 일선 관료죠. 일선 관료. 우리말 말단 집행 관료를 일선 관료 그런 거야.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을 뭐라고? 일선 관료. 일선 관료는 어느 때 강조한다? 상향식 접근 방법에서. 그러다 그런 겁니다. 계란 그려놓고 개념 1번 문제 립스키에 하면 일선 관료는 일반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관료야.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공무원, 검사, 교사, 경찰 공무원, 창구 직원 이런 사람을 갖다 일선 관료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립스키는 일선 관료는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직무상의 독립성이 강하고 대면하는 시민에 대한 강한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4번 언제? 정책 집행 시 상향식 정책 집행. 적응적 집행과 관련있죠. 그러면 일선 관료는 어떤 특성이냐? 주요 특성에서 1번만 찍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만성적인 자원 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 이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더라.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2번 고객들의 욕구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으며 상위가 대체로 낮은 편이죠. 배당해서 3번 별표 재량행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일선 관료는 법대로 하지 않고 재량행위를 줄 수밖에 없냐? 별표. 2번 때문에 2번 일선 행정관료들 업무는 기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체 상황이 많다 이거야. 그렇다면 4번 일선 관료제의 작업 환경은 어떨까? 1번 일선 관료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하여 그들에게 제공되는 인적 물적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야. 그리고 4.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미흡해. 일선 관료를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왜? 재량이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 그렇다면 5번 일선 관료제의 중요성. 왜 중요하냐? 1번만 몇 줄. 일선 관료가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정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4번이야. 정책 집행 유형을 낙가무라와 스무르드는 5가지로 제시하죠. 5가지. 낙가무라와 스무르드는 정책 집행제 유형이 5가지 있다. 이것도 간단한 거죠. 이렇게. 여기 정책 결정. 결정이 끝나면 집행이죠. 그럼 집행자. 정책 집행제 유형을 나카무라와 스무르드는 5가지를 제시하는데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보죠. 집행자 유형이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이임자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획가형 5가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자 권한이 가장 강하다 고전적 기술자형. 그럼 반대로 집행자 권한이 강하다 관료적 기획가형. 그래서
결정자에서 집행자로 내려올수록 집행자 힘이 가장 센 것은 뭐다? 관료적 기획가형.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결정자 힘이 가장 센 것은 뭐다? 고전적 기술자형.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고전적 기술자형 니은 맘줄 정책 결정자 권한이 가장 강하다. 그 맘줄. 지시적 이임자형은 니은 맘줄 정책 집행자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협상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협상자형은 니은 맘줄 정책 집행자는 목표와 수단에 대하여 정책 결정자와 어떻게 협상을 벌인다. 4번 재량적 실현가형 재량을 준다 이거야. 기억만 밑줄 공식적 정책 결정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지식의 부족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목표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못한다. 5번 별표 관료적 기획가형 별표 정책 집행자는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를 채택하도록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설득한다. 니은 별표 정책 집행자 권한이 가장 강하다 하면 되겠죠. 디귿 정책 집행자가 정책 결정자와 협상하여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확보한다. 그리고 리을 정책 집행자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달성할 능력이 또 있다. 2번 그냥 사바티의 통합 모형. 사바티 통합은 하향식하고 상향식을 결합해서 통합모형이 됐죠. 1번 정책 집행 연구에서 처음에는 하향식 접근법을 주장했으나 이후 통합적 접근법을 주장하였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옹호 연합 모형. 이게 바로 이제 사바티가 연구한 정책 결정 모형인데요.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 뭐냐? 게요. 사바티의 통합론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고 불리며 두 접근법의 특성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들을 구성하는 시도다. 지금부터 별표 기본적인 방법은 상향식 접근법. 기본적인 방향은 상향식 접근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향식 접근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결정은 상향식 접근 방법의 분석을 택했다. 그만 별표. 2번 네 가지 기본 전제 있죠. 네 가지 기본 전제는 첫째,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죠.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서 정책 하위 체제에 중점을 두고 있죠. 하위 체제. 셋째, 정책 하위 체제들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정책 하위 체제 안에 있는 정책 하위 체제 안에는 신념 체제를 공유하는 정책 지지 연합이 있으며 이 정책 지지 연합들이 그들의 신념 체계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간단히 사바티어의 정책 연합 지지 모형은 첫째, 하향식하고 상향식을 통합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상향식 정책 집행 분석을 채택다. 두 번째는 정책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은 어느 때 변하냐? 경쟁하는 과정에서 변하더라. 거기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270페이지 5번 정책 집행의 수능. 수능 반대가 뭐냐? 넘겨봅니다. 불응그래.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다. 수능. 정책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 불응그래죠. 수능. 개념만 정리합니다. 정책 대상 집단이나 중간 매개 집단, 일선 집행관료가 정책 내용이 요구하는 행동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3번이자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사바티어와 메디마니의 견해는 첫째, 문제의 성격. 1번, 인과관계 모형 및 적절한 기술이 존재했을 때. 둘째, 대상 집단 행태의 다양성이 크지 않고 대상 집단의 규모가 작고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을수록 성공. 그 다음에 법적 요인에서는 첫째는 법규와 행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인과모형이 존재했을 때. 셋째, 적절한 수준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을 때. 넷째, 집행과정상의 거부점이 최소화되었을 때. 비토 그룹이 최소화되었을수록. 정치적 요인에서는 두 번째 대중매체 관심이 있을수록. 셋째, 대중의 지지가 있을수록 성공한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봐. 가만히 X라는 정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관심 지지가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와 관련된 이익 집단의 규모가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수능 확보 전략 밑줄 어떻게 하면 수능을 확보하는 전략 당근 아니면 채찍이란 말이야. 첫째는 설득, 도덕적 설득이죠. 두 번째는 인센티브, 유인이나 보상적을 쓴다. 셋째는 그래도 말한 대로 강제적 방법, 처벌, 제재를 가죠. 마지막 요즘 강조하는 의사소통을 줄 수 있다. 자, 불응. 싫어요. 불응은 뭐냐? 개요 1. 특정 정책에 대하여 집행자나 대상 집단이 저항한 행위죠. 두 번째, 납세자가 세금을 탈세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 내기 아까워. 수능에 따른 뭐다? 부담 때문에. 항의 표시. 항의가 뭐냐? 어느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지역 주민이 반발하여 주민투표 거부, 자녀학교 보내기 거부, 통반장 사태, 납세 거부 운동, 촛불 시위를 벌였다. 이런 행위를 뭐라 말한다? 항의. 그 다음에 정책 집행의 제약료이 나오죠. 제약료에서 1. 사바티어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 집행의 성공 어렵다고 보죠. 그 3번에다 한번 별표합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이 많을수록 집행이 곤란하다. 4번, 3번, 4번 묶어서 별표나요.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작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은 어떻게? 곤란하다. 이제 우측 가서 213페이지 8번 정책 대상 집단과 정책 집행 관계에서 1번에다 별표합니다. 대상 집단 구성 별표해놓고 이건 제가 암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암기하는가? X라는 정책이 집행됐다. 이득 보는 집단이 수혜 집단이야. 피해 보는 집단이 희생 집단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수혜 집단의 규모가 희생 집단 규모보다 커. 혜택 보면 다시 수혜 집단 규모가 희생 집단 규모보다 크고 두 집단 모두 조직화가 강해도 집행은 용이합니다. 또 두 집단 모두 조직화가 약해도 집행은 용이하다. 둘째, 반대로 희생 집단의 규모가 수혜 집단 규모보다 크고 두 집단 모두 조직화가 강하면 집행은 곤란해. 근데 두 집단 모두 조직화가 약하면 집행은 용이하다. 셋째, 똔똔이 비슷하다. 비슷했을 때 두 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도 집행은 곤란. 약하면 집행은 용이. 그럼 결론.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조직화 정도가 약하면 집행은 모두 용이하다. 이게 나오지 않겠냐. 꼭 좀 별표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6절. 제가 지금 강조하는 6절입니다. 정책 뭐다? 평가. 정책을 평가합시다. 주로 능력.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의 상관성을 파악하자. 둘째, 정책 평가의 방법 파악이. 셋째, 쿡과 캠벨 교수의 타당도 이론 정리하기. 정책 평가 한번 해보죠. 평가만큼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부엉이 꽁 쉬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정책평가 개념 밑에도 1번만 밑줄. 정책 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정책 대안이 소기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판단하는 단계를 말한다.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3번. 정책평가 자료는 활용자를 위하여 필요로 할 때마다 제공돼야 하며 비정치적인 활동에 속한다. 정치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5번. 정책평가는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를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죠. 6번. 정책평가의 구체적 사례. 언제부터 정책평가를 강조했는가? 그 사례가 나오죠. 한마디로 1번만 밑줄. 1960년대 중반 미국 연방정부의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수많은 사회정책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정책 사업은 진보주의, 인도주의적 분위기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무모하게 추진되었고 집행 과정에서 많은 곤란에 봉착하여 60년대 말 많은 사업의 실패가 드러나게 되었고 보수주의적 경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2번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업평가서 보고서가 발표했다. 국립무료유아원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야. 국립무료유아원 사업이 실패했다 이거야. 가난한 흑인들에게 무료로 유아원을 입학시켰다. 그런데 그게 지적 능력 향상에 기하지 못했다는 거야.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네, 목적. 왜 정책을 평가해야 됩니까? 목적은 첫째,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세 번째, 정책에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정 보완 및 자원의 재배분 등이 가능해진다 이거야. 그리고 5번, 정책 집행의 주체인 관료들로 하여금 스스로 활동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6번 별표, 사업의 타당성이나 책임성은 높이지만 단기적으로 시간이나 비용을 수반해. 정책을 평가하면 시간, 비용이 수반한다 이거예요. 페이 넘겨서 6, 8번, 정치적 책임은 정치체제의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지게 된다. 뭐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총선이 있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10번, 정책 목표의 충족 여부를 파악하죠. 12번,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수단과 하위 목표의 재구성에 기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책 평가를 해야 된다. 큰 4번, 정책평가 유형에서 그다음에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적합성평가, 메타평가, 평가성사정.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보죠. 의제가 정해졌다. 의제.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 집행. 그 다음에 평가. 한번 봅니다. 평가. 자, 보세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는 평가, 결정 단계로는 사전평가. 정책 집행이 다 끝난 후에 하는 평가, 무슨 평가? 사후평가. 정책 집행 중간중간에 한다. 무슨 평가? 과정평가. 그런 거예요. 과정평가. 과정평가 한번 정리합니다. 1. 정책 집행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집행 전략을 말하는데 초점을 둔 평가 방법이며 도중평가, 프로그램상의 모니터링의 평가, 형성적 평가 또는 과정상의 평가 유사하다. 그리고 2.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집행 전략이나 집행 설계를 수정 보완하는 데 점주죠. 반대로 사후평가. 1.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활동을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3.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환류를 목적으로 행하는 평가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평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정책평가는 뭘 말한다? 사후평가다. 5번 메타평가. 한 번 평가했다. 믿을 수 없다. 제3자 너가 다시 한번 평가해봐. 메타평가. 2번만 정리해보죠. 이미 평가했던 결과를 기존의 평가자가 아닌 제3의 기관, 상급기관,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해 기존의 평가에서 발견했던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3번, 정책 엘리트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에 관계하지 않은 외부인에 의한 민주적인 평가와 관련된다. 그 다음에 6번, 평가성 사정, 일명 평가성 검토 그러죠. 일명 예비평가 그래. 예비평가로서 어떠한 사업의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 유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개략적인 검토. 8번이요. 착수하기 직전에 분석한다. 착수 직전 분석.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직전에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 직전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적 평가. 추론은 두 가지죠. 연역적 추론 하나보다 귀납적 추론 두 가지. 1번만 정리해 봅시다. 양적 평가는 주로 집행 결과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고 양적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 실적지, 비율 등 수치화되어 있는 강성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 한마디로 양적 평가, 연역적 추론이다. 거기까지만 해주고요. 그 다음 우측 가서 279페이지 정책평가 방법 나죠. 정책을 평가할 때 첫째는 사회 실험이 있다. 사회 실험. 시뮬레이션 사회 실험. 사회 실험은 이제 첫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는 실험 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고 실험 집단에는 정책 처리를 하고 통제 집단에는 정책 처리를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양 집단이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를 정책 처리의 효과라고 추정하는 평가 방법. 자, 한번 봅니다. 정책 평가 방법에서 우리가 사회 실험을 해야 되죠. 사회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려면 1번 예를 들면 우유하고 사람 체중이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는가, 이게 바로 독립변수, 종수변수, 상관성이 있나, 인과관계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자 이거야. 두 번째는요, 통제집단하고 실험집단. 통제집단은 우유를 주잖아. 변화 조작을 가지 않는 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은 변화 조작을 가는 집단은 뭐가 된다? 실험집단. 그 양자체를 알아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험도 두 가지 있죠. 실험적 설계가 있고, 반대로 실험이 아니다, 비실험적 설계가 있다는 거야. 비실험적 설계. 그러면 실험하기 전부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미리 선발하고 실험이 끝난 후 양자차를 비교하면 실험적 설계야. 반대로 비실험적 설계는 통제집단은 구성하지 않고 실험집단 하나만 가지고 실험을 해. 실험하기 전하고 실험 후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비실험적 설계. 그래서 과학성, 정확성, 타당성이 높은 게 바로 뭐다? 실험적 설계. 그래서 실험적 설계 방법도 두 가지 있죠. 실험과 좀 비슷하다 해서 준실험. 실험다운 실험을 읽어보자. 뭐라 한다? 진실험. 실험다운 실험은 뭐다? 진실험. 실험과 좀 유사하다면 뭐다? 준실험. 이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회 실험을 해야 돼. 첫째, 뭘 실험하냐? 우유가 체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한다.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상관성이 있다 하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타당도가 있다. 두 번째는 실험집단은 이제 선발해. 통제집단은 변화 조작을 가지 않고 실험집단은 변화나 조작을 간다. 세 번째는 실험적 설계하고 비실험적 설계 있더라. 이 두 가지를 미리 선발하고 한다면 실험적 설계. 이 실험집단 하나만 가지고 실험한다면 비실험적 설계. 고로 실험적 설계가 정확성, 과학성이 높더라. 또 실험적 설계는 두 가지야. 준실험, 진실험이 있는데 진실험은 뭐냐? 딱 하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준실험.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했다면 뭐다? 진실험.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동질성이 뭐냐면 이걸 말해요. 보세요. 한번 보자. 통제집단, 실험집단에서 봐. 실험집단인데 통제집단은 우리 부자 동네하고 가난 동네 한번 생각해보자. 통제집단은 북한에 있는 10살 먹은 여자 100명을 선발했어. 100명을 선발하고요. 남한에 있는 10살 먹은 애들 여자 100명을 선발했어. 얘네들은 못 먹고 못 살게 된 평균 체중이 한 30kg야. 우리 한 40kg 되겠지. 이봐. 북한, 남한 통질성이 없잖아. 통질성이 없다. 그런 실험을 뭐라고 한다? 준실험. 그래. 이제 반대로 통제집단은 북한이야. 똑같이 실험집단도 북한에 있는 10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동질성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진실험. 그래. 또 말을 바꿔볼게. 가난한 동네 100명 선발하고 부자 동네 100명 선발했어. 동질성이 없잖아. 뭐가 된다? 준실험. 근데 전부 다 가난한 동네 선택했다면 뭐가 되지? 진짜 실험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변수의 분류, 독립변수. 함수관계에서 다른 수의 변화하는 관계 스스로 변한다. 종속변수의 독립변수 변화에 따라 변하는 변수 이루죠. 나머지 보지 말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280페이지 4번의 답이죠. 허위변수. 허위변수를 일명 외재적 변수 그럽니다. 허위변수, 외재적 변수. 행정고시 한번 나왔던 문제죠. 별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두 변수가 우연히 어떤 변수와 연결됨으로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동그라미 제-몇 의 변수? 3의 변수. 두 변수 x, y가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여기까지는 허위상관. 제3의 변수 z를 뭐라 말한다? 허위변수. 한번 예를 들어보죠. x, y, z가 있어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게 바로 제3의 변수란 말이에요. x하고 y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x, y를 갖다 허위상관. 그럼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x가 아니라 이 z, 제3의 변수. 이걸 읽어보자. 뭐라고? 허위변수다.
꼭 좀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5번.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참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봐. 사람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유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어. 많이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론됩니다. 갑돌이는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 그 결론은 참이다, 참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이게. 참이 아니다. 6번. 타당도.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 확보보다 우선해야 바람직하지만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적 타당도가 1차적 지표죠. 6번, 7번 묶어봐요.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뭐냐? 신뢰도를 다루면 일관성 그래. 정리합니다. 검사 도구의 일관성을 뭐라고 한다? 신뢰도. 예를 들면 오늘 측정해도 1kg가 늘었어. 내일 측정해도 똑같이 1kg 늘었어. 이 일관성이 있다. 그게 뭐라고? 신뢰도. 검사 도구의 일관성을 말한다. 타당도. 검사 도구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던 것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갖다 타당도다. 4편 인사행정에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는 뭐냐? 신뢰도는 타당도에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신뢰도하고 타당도고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다? 신뢰도란 말이야.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그럼 반대로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 되겠지. 충분 조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신뢰도는 타당도에 있어서 필요 조건. 그러면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예를 들어보죠. 인간하고 동물이 있어. 어느 게 넓은 개념이야? 동물이 넓은 개념이야. 동물이 더 포괄적이죠. 그래서 동물은 인간이 대기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근데 인간은 동물이 대기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인간이면 반드시 동물이다. 거의다 참이다. 참. 근데 동물이면 반드시 인간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되겠지. 이해됐죠? 큰 쪽으로 가면 이게 무슨 조건이다? 큰 쪽이 되면 필요 조건. 작은 쪽은 뭐다? 충분 조건. 다시 해봅니다. 인간은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하다. 에서보다 충분 조건. 동물은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동물이 된단 말이야. 식물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고로 인간이면 반드시 동물이다. 참. 근데 동물이면 반드시 인간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말을 바꾸면 타당도.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신뢰도. 그래서 타당도는 신뢰도에 있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럼 신뢰도는 타당도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 높다. 참. 근데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 높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되겠지. 거기까지. 그리고 니은 들어갑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은 반면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 높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실험적 설계에서요. 그렇죠. 실험적 설계에서 실험적 설계 별표 좀 해줘봐요. 준실험에서 의의만 해. 만일 의의만 해보자고. 의의에서 A만 별표해줘. 정책 대상 집단. 우리말 실험 집단이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행하는 실험. 즉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을 구성한다. 그것만 나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고 행하는 실험. 즉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를 준실험. 그것만 해주고요. 반대로 우주가 진실험. 이것도 기억만 별표하면 됩니다. 별표. 정책을 집행하는 실험 집단과 집행하지 않은 통제 집단을 구성하되 두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확보한다. 랜덤화. 무작위 배정에 의해서 동질성을 확보했다면 진실험.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것만 해줘요. 그 다음에 비읍. 준실험하고 진실험 비교했을 때 진실험만 한번 봅시다. 진실험은 내적 타당도는 높다 이거야. 반대로 외적 타당도 낮다. 무슨 효과 때문에? 호손효과. 바로 뒤에 답니다. 호손효과. 실행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아. 왜? 윤리적 문제가 초래되더라. 거기까지 하고요. 폐 넘겨서 9번에다 별표. 저는 이게 반드시 나온다고 본다.
정책평가의 타당도. 캠벨과 쿡 교수는 몇 가지 나왔다? 4가지. 이게 나오지 않겠냐. 1번 별표 내적 타당도, 2번 밑줄 외적 타당도, 3번 구성적 타당도, 4번 통계결론 타당도. 자, 요게 저는 나온다. 100% 자신할 수 있죠. 칠판을 보세요. 뭐 별것도 없어요. 보니까 내부 반대 외부 이 말이죠. 그럼 봅시다. 1 플러스 1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이가 돼 있어. 정확도 있다. 내적 타당도. 1 플러스 1은 이다를 다른 상황에도 보편화 일반화 시킬 수 있다면 외적 타당도. 1차 지표, 2차 지표 어느 게 중요하다? 1차 지표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만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타당도가 있더라. 뭐다? 내적 타당도. 서울특별시에서 실험한 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했더니 타당도가 있다. 뭐지?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개념. 기억. 특정한 상황 속에서 원인과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추론의 정확도를 말한다. 그리고 니은.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디귿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확도를 말하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3번 밑줄 이제 내적 타당도 저유인. 내적 타당도 저유인에서 첫째 선정효과 시렉션. 선정효과 조사자의 판단으로 배정하거나 자원자를 신청받아 조사 대상 집단을 구성했을 때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선정효과의 별표입니다. 실험하기 전부터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선별이 잘못됐다. 선택이 잘못됐다. 선정효과. 이거 실험하기 전부터 문제되기 때문에 외재적 요인에 해야 된다. 꼭 별표. 상실효과. 피조사자 일부가 연구기간 동안에 중도 포기 등으로 탈락하게 됨에 따라 남아있는 대상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다. 예를 들면 실험할 때는 100명이 참여했어. 실험이 진행되는데 10명이 탈락했어. 마지막 90명밖에 안 남았다. 무슨 효과? 상실효과, 탈락효과. 그다음 회귀, 끊어봐. 회귀 인공요인. 되돌아온다. 회귀 인공요인. 프로그램 집행 직전 이례의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기초로 하여 실험 집단의 구성을 선발하게 되면 다른 측정에서 평균값으로 회귀함으로써 처음과 같은 극단적인 측정을 나타내지 않는 현상, 일명 회귀 통계요인. 예를 들면 갑돌이는 1차 평정에서 100점을 맞았어. 100점을 맞았다. 2차 평정에서 50점밖에 안 맞았어. 그리고 1시간 동안 특강을 시작하고 재시험 3차 시험을 봤더니 100점으로 돌아가더라. 그런 문제점 뭐라고? 회귀 인공요인. 우리말 극단치도 재측정하면 평균값으로 회귀한다. 돌아가더라. 회귀 인공요인. 성수교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구성원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예를 들면 어린이는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히 성장했을 뿐이다 이거야. 그런 문제점 뭐라고? 성수교가. 사건효과. 조사 기간 중에 비의도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일명 역사적인 거래. 예를 듭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져서 그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쳤다. 사건효과 일명 역사적 요인. 그 다음에 검사 요인, 테스팅 검사 요인은 뭐냐? 검사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사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대상 집단이 검사의 내용에 익숙해짐에 따라 사후 검사의 효과가 과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측정 수단 요인. 측정 수단 요인은 뭐냐? 측정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즉 측정 도구 변화. 예를 들어 봅니다. 우유 생산량을 측정할 때 오늘까지는 생산한 개수로 측정하다가 내일부터는 생산한 양으로 측정한다. 도구가 일관성이 없잖아. 측정 도구의 변화다. 그 다음에 차도 밑줄 모방효과 밑줄 이미테이션 모방효과.
통제 집단의 구성원들이 실험 집단의 구성원을 모방하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책의 실험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와 통제 대상자들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면 통제 집단 애들이 실험 집단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실험 집단 행동을 따라서 한다면 모방 효과죠. 여기까지. 그다음 피그말리온 효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평범한 학생이라도 교사가 뛰어난 학생이라고 믿고 기대와 격려를 해줄 경우 평범한 학생이 실력이 크게 향상되듯이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 기대하기 때문에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 일명 자기충족적 효과 이러죠.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정사시험에 합격할 거야. 기대가 현실로 나타난다. 피그말리온 효과. 그다음에 플래시보 이펙트, 일명 가짜약, 유약효과죠. 플래시보 이펙트.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약을 주면서 효능이 있다고 속이고 투여할 경우 환자 상태가 좋아진다 이거야. 그랬다. 플래시보 이펙트. 반대 외적 타당도는 뭐냐? 개념. 기억문줄 특정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타당도를 말한다. 거기까지. 한계점에서는 하나만 찍어. 딱 하나만. 한계점에서는 세 번째 줄 실험 조작의 반응 요과만 별표 줘봐. 실험 조작의 반응 요과 일명 호손 요과만 별표. 인위적인 특수한 실험 환경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호손 요과 실험 집단의 구성원들이 통제 집단에 비하여 관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관심받지 않으므로 효과가 적게 나타난다. 이걸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실험 대상에 속했다고 간주하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더라. 호소효과. 그다음에 구성 타당도를 일명 개념 타당도 그러죠. 구성 타당도는 1번만 미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즉 조사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수단이 얼마나 일치하는 정도. 즉 개념의 조작 과정이. 통계 기론적 타당도를 일명 결론 타당도 그러죠.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로 정책 실시와 영향 관계에서 정확도를 받는다. 그리고 3번에다 별표하고요.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하게 되면 낮아진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범하게 되면 낮아진다. 통계 기론 타당도. 참고를 보면요. 내재적 요소, 외재적 요소 반대 표시해봐. 내재적 요소는 뭐냐?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외재적 요소는 뭐냐? 실험이 진행되기 전부터 발생하는 실수다. 그 박스를 보고 있어봐요. 가장 쉽게 내면 이렇게 낼 거야. 가장 쉽게 내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 외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역사적 요소 2. 선정 효과 3. 회귀 인공 요인 4. 모방 효과 5. 선정 효과. 정답 뭐다? 선정 효과. 두 번째 문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1. 선정 효과 2. 역사적 요인 3. 회귀 인공 요인 4. 성숙 효과 5. 호손 효과. 정답 뭐다? 호손 효과. 저는 이게 100%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정책평가 기준 밑줄 나카무라와 스무르들은 정책평가 기준이 5가지 있더라. 첫째 그냥 목표 달성도 효과성, 능률성, 셋째 주민의 만족도, 넷째 수혜자의 대응성, 마지막 체제 유지 기준. 윌리엄 던은 딱 하나만 적어봐. 윌리엄 던이 연구한 것은 형평성. 뭐가 있다? 형평성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7절이야. 정책 종결. 평가 끝났다. 종결 단계죠. 종결 자체가 줄이기 때문에 뭐다? 감축관리야. 이렇게 시험에 나와. 감축관리 방법으로 뭐가 있다? 종결이 있다. 개념만 정리합니다. 역기능적이거나 중복되며 잘못 만들어지고 불필요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식시키거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측 가서 정책 종결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을 없애버릴 수 있는가? 1번 정책 종결 정보의 누설과 이에 따른 저항을 방지하게 하여 사전 예고 없이 추진한다. 3번 제도적 방안으로는 연기준 예산, 일몰법과 같은 감축관리 기법을 도입한다. 이건 5편에도 다시 합니다. 연기준 예산, 일몰법 같은 감축관리 기법을 도입한다. 5번 이제 벤이라는 학자는 시험적인 관측기구를 배격하자. 3. 종결 대상인 정책의 해독성을 폭로하자. 마지막 6.
종결 담당자에 대한 외부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정통성 확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